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호진 작가의 문경의 새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작가님의 소설은 앞서 궁합과 시 두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문경의 새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번안가요 웨딩 케이크 연상되는 이야기인데요. 읽는 내내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풋풋한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 김호진 작가의 문경의 새벽 들어보시죠. 그녀와의 동행은 우연한 요행이었다. 그날 나는 문경국민학교를 찾아가던 참이었다. 길은 서울고 시간은 쫓기고 급한 마음에 길 가는 아무를 붙잡고 학교 위치를 물었다. 공교롭게도 그 아무가 바로 문경 토박이로 자란 미네란 양호 선생이었다. 그녀도 나처럼 첫 출근길인데 같이 걷자고 했다. 낯설게 만났지만 왠지 앞날이 기대되는 느낌 좋은 시작이었다. 걷는 거리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교문 앞 벚나무가 막 꽃방울을 터뜨리는 어느 해 4월의 이른 아침, 학교 지붕에 달린 확성기에서 동요가 흥겹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이토록 들뜬 까닭은 그녀의 뽀송한 얼굴 살이 곱게 자란 고명딸을 연상시켰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 해에 서울 어느 간호학교를 졸업한 그녀가 이 학교 양호 선생이 된 것은 아버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아마 보수적인 아버지는 관연한 딸을 밖으로 내돌리기가 불안했던 모양이다. 문경읍은 꽤 큰 면 소재지나 국민학교가 있는 동리는 약 200여 호가 밀집해 있는 담장 낮은 촌락이었다. 이웃들은 남의 집 사정을 자기 집 어항처럼 꿰뚫어보기 마련이고 길 가던 남녀가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온 마을이 들썩거리는 말 많은 곳이기도 했다. 1960년 전후에 문경읍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문경읍은 조선시대의 현감의 인주였다. 이런 유서 깊은 고장에는 대개 가풍이 엄한 잔반이 있기 마련인데 민선생 그녀 집이 그랬다. 화사한 인상의 민선생은 이목구비는 평범해도 매무새는 기품이 있었다. 도도하지도 까칠하지도 않은 데다 얌전 빼는 새침대기는 더욱 아니었다. 해프게 웃는 일도 없었던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은은히 배어나는 푸근함이랄까. 워낙 말수가 적어 나에게는 좀 버거운 여자였다. 그래도 어느 순간 그녀와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얼마 안 가 새로운 변수가 행운처럼 나타났다. 당시 도에서는 학교 교직원 배구대회를 주최했다. 교감은 기필코 우승하겠다는 결의를 굳혔고 나도 배구라면 좀 하는 편이어서 죽이 맞았다. 연습은 날마다 계속되었다. 지친 나는 대회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만 더위 먹은 닭처럼 비실대기 시작했다. 위기를 느낀 교감은 급해졌다. 민 선생, 마 선생이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교감은 그녀더러 매일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하도록 당부했다. 그녀는 영양주사를 놓아주는가 하면 아예 배구장으로 약품 상자를 들고 나와 대기하기도 했다. 군 예선대회가 끝난 다음 날에도 우리는 결선에 대비해서 연습 게임을 벌였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다. 몸이 단 교감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마 선생 괜찮아요? 하며 묻고는 했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어도 그 한마디는 나와 그녀를 더욱 밀착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영양주사를 놓는 민 선생이 코앞에 얼굴을 디밀어도
격정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다. 대구 결선은 참패였다. 내가 탈진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녀가 동행해서 주사라도 놓아주었더라면 했으나 그럴 수 없었던 게 아쉬웠다. 방학이라 하숙방에 처박혀 있는데 그녀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땅거미가 어둠으로 바뀌는 초저녁 무렵이었다. 언젠가 과수원길을 같이 걷던 밤 하숙집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귀담아둔 모양이었다. 나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만 본 채 잠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두운 시간을 택한 것은 남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일 터다. 그렇지만 묘령의 여선생이 총각 선생의 하숙집을, 그것도 저녁에 방문한다는 것은 구설에 오르기 십상인 모험이었다. 어서 와요. 오늘 일진이 좋네. 생각지도 않은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벌거벗은 가슴팍에 청진기를 들이댈 때도, 주사 놓을 혈관을 찾느라 내 팔을 한참이나 주무를 때도 아무 감정을 못 느꼈지만 이날은 달랐다. 이제 그녀는 양호교사가 아니었다. 잠자던 내 감성을 한순간에 흔들어 깨운 여자였다. 기이한 격정에 전신의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애써 태연한 몸짓으로 아랫목을 권하면서 먹다 남은 비스켓을 내놓는 것으로 젖빈객의 예를 초라하게 갖추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러는 내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차분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격하게 박동하던 내 가슴이 정상으로 돌아올 즈음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 눈매가 더없이 영롱했다. 아주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숙집 처녀 정숙이 얼굴이 떠올라 정신이 산만해졌다. 하숙집 내외 두 분은 문경읍에서 10여리 떨어진 단산 부근에 살고 있었다. 문경집에는 나와 8살짜리 진태와 녀석의 외사촌 누나 정숙이가 합숙하는 형국이었다. 19살 정숙이가 살림을 도맡아 했다. 그녀가 하숙집 주인이나 다름없었다. 내 밥상도 그녀가 차려주었고 내 옷까지도 그녀가 손으로 직접 빨아서 다려주는가 하면 내 방 청소도 그녀가 가끔 해주었다. 문경 장날 진태 어머니가 어김없이 들르긴 해도 저녁 나절이면 서둘러 돌아갔다. 하숙집은 언제나 고즈넉하기조차 해서 민 선생과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만남의 장소였다. 더구나 내 방은 안방과 꽤 떨어진 문간방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숙이가 신경 쓰여 늘 가슴을 졸여야 했다. 하숙집 처녀 정숙이는 한여름이면 흰바탕에 파랑과 빨강의 체크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즐겨 입었다. 그녀가 그런 차림으로 우물가에 고추 앉아 빨래를 치대고 방망이질을 할 때의 몸짓은 실로 도발적이었다. 눈부신 각선미는 단단한 종아리살 때문에 한결 생동감이 돋보였다. 허리는 홀이 낙낙했고 이목구비 또한 이만저만 수려한 게 아니었다. 도화색이 감도는 갸름한 얼굴은 둥지에서 갓 꺼낸 토종 달걀의 때깔 그대로였다. 이렇게 말하면 육감적인 이미지가 온통 그녀의 몸을 휘어싸고 있는 것 같으나 오해다. 천성이 순박하고 심지도 깊고 행신도 범절이 있었다. 거기다 왠지 순정한 정절도 느껴지는 다소곳한 처녀였다. 절로 마음이 끌려 나는 하숙 첫날부터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어 접촉 기회는 항상 열려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정숙이가 가져다 줄 때마다 눈맞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처음 며칠은 방문 앞 쪽마루에 밥상을 놓고 가더니 어느 날부터는 방 안에 들여다 놓았다. 방 청소도 자주 해주어 접촉 빈도는 나날이 늘어갔다. 자연 나의 관심도 증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발견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틈틈이 책을 읽는 독서광이라는 점이었다. 무슨 사정인지 진태네 집에 군 식구처럼 얹혀 살긴 하나 이 독서 체질이 그녀의 장래성을 예고하는 범상치 않은 징조였다. 여고를 다니다만 그녀는 더러 영어나 역사에 관해 묻기도 해서 나의 관심은 더욱 깊어져 갔다. 새침대기 그녀도 나의 관심을 눈치챘는지 날이 갈수록 도시락 반찬이 다양해졌다. 산채 기름 향내가 군침을 돌게 하는 두릅 튀김이 가장 좋았다. 한 번은 운 좋게도 그녀의 더운 입김까지 맛보기도 했다. 어느 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뭔가를 쓰고 있을 때 그녀가 뜨거운 입김을 내 목덜미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여인에게 연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 어깨 너머로 엿보다가 참았던 날숨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그렇게 반년여를 지내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오가기 시작했다. 교감의 한 가지 매체는 부딪힐 때마다 짙어지는 정수기의 분냄새였다. 나는 분내를 맡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끼곤 했지만 머뭇거리는 사이에 민 선생이 등장하고 말았던 거다. 민 선생이 방 안에 들어서자 청량한 채취가 가슴 가득 상큼했다. 내 감정을 예민하게 자극하는 여자 냄새였다. 그러나 그것을 음미할 여유는 없었다. 방문을 뻘쭉이 열어놓은 채 엉거주춤 떨어져 앉아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데 정수기가 식혜 2그릇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친절이라기보다는 회방에 가까운 심술이었으나 나는 그러는 정수기가 밉지 않았다. 내가 쏘아보자 정수기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휙 돌아나갔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서먹해지자 나는 라디오를 틀었다. 잔잔한 선율에 소야곡이 흘러나왔다. 내가 곡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그녀를 마주보며 겸연쩍이 웃자 민 선생도 보루물을 파며 방싯했다. 웃는 모습이 아늑했다. 그녀도 곡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감정이 묘해지면서 그녀가 마치 연인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라디오만 들었다. 대화라고는 간간히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마다 내가 아무 말이나 한마디 꺼내는 정도였다. 더없이 따분한 대자였는데도 나는 줄곧 상기되어 있었고 그녀 또한 그러한 듯 싶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시침대듯 서로 감정을 숨긴 채 무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통금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그만 가겠다며 조용히 일어났다. 뭔가 아쉬운 감정을 느꼈으나 나는 그녀를 앞세우고 방을 나갔다. 대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는데 정수기가 안방 쪽마루에 돌처럼 서 있었던 거다. 꼼짝 않고 서 있는 정수기는 어둠 속에서 보아도 성깔을 있는 대로 드러낸 질투의 화신이었다. 다행히도 민 선생은 정수기를 못 본 것 같았다. 민 선생을 배웅하고 들어오는 나를 정수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도 정수기는 뿌르퉁한 얼굴로 밥상을 털썩 놓고 헬끔 흘기며 나갔다. 우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으나 우물쭈물 넘길 수밖에 없었다. 2주일쯤 지난 토요일 오후였다. 일과를 마무리 짓고 그녀와의 관계를 골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녀석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양호 선생님이 드리래요. 무엇인가 쫓기는 심정으로 쪽지를 폈다. 오늘 밤 가도 되죠? 통정이라도 한 사이처럼 잠옷 애교 넘치는 글귀였다. 나는 망설였다.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영혼을 점령당한 나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메모였다. 나는 묘한 열기를 느끼며 답신을 썼다. 좋아요. 9시가 좋겠네요. 입추가 지난 늦여름에 이곳 밤 9시는 이르지도 깊지도 않은 적당한 시간이다. 높은 산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대개 이 시간이면 짙은 어둠과 무거운 정적이 하숙집 안팎을 감싸버리기 마련이다. 식구도 이웃도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시각이다. 진태는 숙제를 마치고 잠을 잘 터이고 정숙이는 하루 일을 끝내고 나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할 때다. 그래, 누가 좀 들락거린다 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대문 밖으로 나가 그녀를 기다렸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오가고 그 중에는 몸집 좋은 한 사내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두어 번 왔다 갔다 하고는 했으나 신경 쓰지 않았다. 눈치를 챘는지 어느새 정숙이가 마당을 서성이며 나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나는 들킨 기분이 되어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갔다. 대문 빗장을 풀어놓고 내 방문도 반쯤 열어놓은 채였다. 민 선생을 기다리며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이는데 대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이가 심술을 부리는 게 틀림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잠시 뒤 정숙이가 안방으로 되돌아가자 나는 대문 빗장을 다시 풀어놓았다. 내 방이 대문과 맞붙어 있어 작업은 비교적 쉬웠다. 9시 정각. 그녀 발소리가 대문 앞에서 들려왔다. 갑자기 가슴이 방아지를 해댔다. 나는 침착하게 그러나 재빠르게 방을 나가 그녀를 안내했다. 첫날 못지않게 달아오른 감정이었으나 약간의 여유는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권하는 대로 그녀는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준비한 먹거리를 내놓으며 그녀 발치 쪽을 택해 마주 앉았다. 다행히 정숙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마주 앉기는 했지만 화제가 궁해 분위기가 따분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예상 못한 제안을 해왔다. 우리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요. 노래를? 내가 펄쩍 뛰다시피 반문한 것은 음치였기 때문이다. 사정을 모르는 민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온다. 먼저 하면 다음엔 제가 부를게요. 나는 고향의 봄을 불렀다. 아닌 게 아니라 음정과 박자는 물론이고 가사까지 뒤죽박죽이었다. 바통을 넘겨받은 그녀는 한국 가곡은 물론이고 이태리 가곡과 미국 민요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녀의 곱고 나직한 목소리는 좁은 방을 이상한 화음으로 울리면서 내 몸속 구석구석을 전류처럼 누비고 있었다. 그녀가 내 배는 살같이 하고 산타루치아를 부르자 나는 한 척의 곤돌라가 된 느낌으로 온몸을 노랫가락에 맡겨버렸다. 무진한 레퍼토리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교양은 무진장 빛나 보였다. 어느새 그녀는 나의 정신세계를 송두리째 지배하는 힘센 정복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를 선택받은 남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져들었다. 노래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통금 무렵 그녀를 배웅하고 대문을 들어서는데
정수기가 쪽마루를 쓸고 있었다. 나는 얼른 피했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나는 버릇처럼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 또한 예사처럼 찾아왔다. 그러던 몇 달 뒤 그녀가 느닷없이 내 의중을 타진해왔다.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네? 때가 되면 해야지. 그녀를 실망시켰을 게 틀림없는 모호한 대답이었다. 때이른 결혼을 부담스럽게 여긴 나로서는 그래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잘못 튕긴 것 같아 아차했다. 그러나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무렵 어느 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나를 당혹해 했다. 그날도 민 선생을 배웅하러 대문을 나서는데 20살이 채 안 된 사내 녀석이 도망치듯 달아나는 것이었다. 보통 키대에 몸매가 가냘파 보이는 소년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컹하면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염탐꾼인가?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민 선생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날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일찍 돌아갔다. 왠지 깨름칙했다. 한 해가 훌쩍 저물었다. 겨울방학이어서 그녀와의 만남을 유보하고 고향을 다녀왔더니 어쩐지 낌새가 이상했다. 아무리 둔한 사람도 육감은 있기 마련이고 나의 감은 신통하게도 적중했다. 개학 첫날 교무실에서였다. 말이 해픈 선배 여선생이 옆자리의 후배 여선생에게 무슨 중대 비밀이라도 발표하듯 정색하고 묻는다. 양호 선생 결혼한다며? 신랑이 S농대 나왔다지? 선배 선생은 나에게 눈치까지 찔끔했다. 순간 목구멍에서 헉 하고 이상한 소리가 뻗질러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완전히 어리벙벙해져서 선배 여선생이 하는 말의 영문을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선배 여선생은 나와 그녀와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어서 눈짓을 했는지 불쑥 한마디 하고 보니 멋쩍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나는 당혹스러웠다. 못 들은 척 표정 관리는 할 수 있어도 반발하듯 요동치는 심장만은 달랠 길이 없었다. 그녀와의 관계가 예고 없이 파탄난 것이 황당한 미스터리였다. 당장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망설여졌다. 심사가 얄망궂게 뒤틀려 그녀와 우연히 맞닥뜨리는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소용돌이 치는 중에 그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네? 때가 되면 해야지. 그녀는 내 대답을 거절의 뜻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었다. 뻔해. 불같은 성격의 그녀 아버지가 산통을 깼을 거야. 염탐꾼을 놓아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노발대발 불호령을 쳤겠지. 다 큰 처녀가 총각방을 드나들어? 그것도 늦은 밤에?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당장 시집가. 오늘부터 저녁 외출은 절대 안 돼. 그러고는 위기에 딸을 구출하기 위해 서둘러 혼처를 알아봤겠지. 이내 괜찮은 사윗감이 나타나자 후딱 약혼시킨 게 틀림없어. 나는 그녀가 변심한 까닭을 그렇게 속으로 중얼댔다. 갈 테면 가라지. S농대. 그게 뭐 대수라고. 나는 질투까지 하고 있었다. 그럭저럭 속내를 숨기며 일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녀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의 늦은 오후였다.
눈까지 내리고 있어 학생들이 빠져나간 교정이 한적하다 못해 고즈넉했다. 기분이 씁쓸해지면서 은근히 성질도 치밀어 마음이 몹시 심란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교실 한편에 있는 풍금에다 봉선화 가락을 실었다. 선조들이 만국의 한을 읊은 그 애절한 음률은 안성맞춤의 곡이었다. 양호실은 두서너 걸음 거리여서 노랫가락은 그녀 귀에도 들렸을 것이었다. 예상대로 잠시 뒤 한 꼬마가 꼬깃꼬깃 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양호 선생님이 드리래요. 가슴이 약간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열정이 소진되면 남는 것은 헛할 뿐 마음은 이미 불 꺼진 화구처럼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는지 모른다. 오늘 밤 8시에 서중학교 정문으로 나오세요. 흐려지는 시력을 추스르며 몇 번을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제안이었다. 내일 시집가는 여자가? 그녀의 마음을 통 짐작할 수 없었지만 나를 놓고 갈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이 좀 살아났다. 그날 밤 약속 장소로 나갔다. 지난 밤부터 하루 종일 눈이 내린 탓에 길바닥도 지붕도 온 세상이 눈천지였다. 8시가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망한 나머지 발길을 돌리는데 묘령의 웬 낯선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에란이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저는 에란이 친구예요. 남들 눈이 무서워 친구를 대신 보낸 모양이었다. 이해가 되면서도 기분은 좋지 않았다. 그래도 발길은 절로 친구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윽고 발길이 멈춘 곳은 주흘산 기슭에 박힌 외딴 과수원 집이었다. 창호지문에 전등불이 흐릿하게 비치는 그 눈 덮인 초가집은 적막하기가 빈집 같았다. 삽작 입구에 멈춰서서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의 어정쩡한 표정을 짓는 나에게 그녀가 말한다. 저희 집이에요. 마음 놓으세요. 오늘은 아무도 안 계세요. 살이 촘촘한 돌적이 창호지 문을 열고 들어간 내 앞에 민 선생이 서 있었다. 화사한 한복 차림이었다. 연분홍 공단에 공작을 수놓은 치마 저고리는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차림이었다. 전등불이 그녀 모습을 한결 돋보이게 조명하고 있었다. 공주 차림이시네. 나는 얼결에 어줍지 않은 말을 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하기에 인사치레로 던진 빈말이었다. 나는 심통난 상태여서 터놓고 칭찬할 기분은 아니었다. 조용한 미소로 인사를 대신한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갑자기 결혼하게 된 사유가 궁금했으나 물어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찍이 앉아 그녀 표정만 살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그녀 친구가 무슨 말을 두서없이 짓거려댔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의 모임은 민 선생이 벌인 마지막 고별 파티였던 셈인데 이미 기세가 꺾인 나로서는 무척 쑥스러운 자리였다. 나의 무덤덤한 태도가 그녀의 마지막 배려에 대한 무례가 될까 억지 웃음까지 지으며 오징어를 씻기도 하고 맥주를 마시기도 했으나 톱밥을 한 움큼 넣고 냉수 한 모금 들이켜는 것과 진배 없었다. 찬 맥주가 씁쓸한 기분을 달래기에는 제격이어서 나는 연신 잔을 비워댔다. 무턱대고 마신 나머지 금세 제풀에 고꾸라지고는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온돌방의 온기와 거나한 술기운이 나를 금세 홍곤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그녀들의 소곤거림이 차츰 멀어지고 있었다.
화창한 날씨였다. 홀로 걷는 길가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넘나드는 나비떼의 날개짓이 분주했다. 들길 오른편으로는 검푸른 보리밭이 펼쳐져 있고 끝머리 산자락에는 철쭉 군락이 전원 풍경화의 먼 배경처럼 가물거렸다. 왼편 암벽 마루에는 한 그루 노송이 서 있고 신기하게도 민 선생이 그 아래 용소에서 알몸으로 멱을 감고 있었다. 그 느닷없는 광경에 흠칫하는 찰나 벽시계의 자명종이 잠을 깨웠다. 그녀 얼굴이 아직도 잠기운이 남아있는 내 눈에 삼삼하게 잡혔다. 민 선생이 내 곁에 앉아 유채꽃 분내를 쏘아내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그녀 얼굴을 응시했다. 나를 보는 그녀 눈이 전에 없이 은밀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눈빛이었다. 졸음을 쫓으며 다시 보는 순간 그녀 모습이 가물거리는 환영으로 바뀌어 웃음 짓고 있었다. 얼결에 그녀를 덥석 당기자 감미로운 채취가 물씬했다. 그녀와의 포옹은 나의 남성을 그냥 두지 않았다. 나는 격정에 휘말려 바닥모를 시면을 정신없이 헤매다가 통금 무렵 일어섰다. 마음은 잠시 벌거벗었어도 옷매무새는 무엇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잊고 있던 그대로였다. 황급히 방문을 나서는데 기척을 느낀 그녀 친구가 안방에서 건너오고 있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마당을 빠져나오는 나에게 뒤따르던 민 선생이 쪽지를 내밀었다. 이제 못 만나겠네. 나는 쪽지를 받으며 결연히 작별의 말을 했다. 살짝 외등을 등진 그녀는 아무 말 않고 나를 마주보고만 있었다.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늘 깊은 눈길이었다. 나는 왠지 그 눈길이 부담스러워 후딱 뒤돌아 도망치듯 고삿길로 들어섰다. 씁쓸하다고 할까, 정체 모를 야릇한 감정이 내 속을 사정없이 휘저어댔다. 민 선생이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은 나에게 고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일 거야.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것은 무턱대고 맥주잔을 비워대던 내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 그녀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실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런 자존감 살아나는 상상을 하며 고삿길 가로등 밑에서 쪽지를 폈다. 내일 새벽 5시 차로 떠나요. 최후 통첩 같은 내용이었다.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새벽에 떠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한겨울 깊은 밤을 혼자서 걸었다. 주흘산 꼭지 위의 북극성이 유독 외로워 보였다. 하숙집 대문을 들어서자 늦은 시간인데도 정수기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연신 움직이는 것이 다리미질을 하는 모양이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여는데 쪽마루로 나온 그녀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곁눈질을 한다. 나는 그만 나도 모르게 죄가 탄로난 사람의 표정을 짓고 말았다. 잠 못 자는 겨울밤은 너무 깊다. 민 선생이 짐을 싸는 마지막 밤이 왜 그리 긴지 통 견딜 수가 없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날씨가 누거선지 때 아닌 겨울 안개가 한마당 가득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대문 밖으로 나가자 뿌옇게 빛을 잃은 가로등이 졸고 있었다. 나를 유혹하는 요정의 눈빛 같았다. 홀린 나머지 나는 줄지어 늘어선 가로등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참 걷는데 어느 순간 내 쪽으로 등을 돌린 그녀가 저만치서 걸어가고 있었다.
눈을 씀뻑이고 다시 보아도 민 선생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를 알아챈 내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밤의 정적 탓에 그녀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를 부르는 소리같이도 들리는 듣기 좋은 소리였다. 내린 눈이 살짝 얼어 오히려 걷기는 편했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러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나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뒤따르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내가 발을 멈춘 곳은 굳게 닫힌 그녀 집 대문 앞이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녀 집을 힐끔거리며 한참이나 서성이는데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골목 끝머리에 야경꾼들이 나타나자 나는 도망치듯 옆 골목으로 내달렸다. 헐레벌떡 하숙집 대문 앞까지 왔을 때였다. 이번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웬 낯선 사내가 대문 안을 힐끔거리며 어정댔다. 녀석은 대문 안을 엿보느라 내가 꽤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기웃대고만 있었다. 녀석은 몸집이 우람하고 살집이 뒤룩뒤룩한 근육질로 짐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뒷모습만 보아도 혐오감이 느껴지는 수상한 사내였다. 나는 발걸음을 늦추며 경고하듯 헛기침을 두어 번 던졌다. 그제야 후딱 뒤돌아본 녀석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괜히 부하가 치밀어 가래침을 탁 뱉었다. 녀석이 꼭 취한 같군. 나는 불현듯 그런 입속말을 했다. 반쯤 열려있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정수기가 쪽마루에 서 있었다. 그제야 나는 근육질이 정수기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수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정수기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으나 나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내 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흘겨보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 방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잠을 청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몸만 뒤채며 불면에 시달리다가 회오름을 치는 닭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아직 창살문에 새벽 기운도 어리지 않고 있었다. 전등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였다. 시간 여유가 충분한데도 괜히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낌새를 알아챘는지 정수기가 몇 번이나 쪽마루를 드나들고 있었다. 민 선생보다 먼저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외출 채비를 했다. 나는 검정 코트를 걸치고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귀걸이가 달린 털모자도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방을 나갔다. 토방을 쓸고 있던 정수기가 식겁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않고 정류장으로 내달렸다. 문경은 사방이 겹겹이 산이다. 이화령 외에 세제라 불리는 줄령이 서편 지척을 남북으로 내리질러 뻗어있고 동편 가까이에는 단산이라는 만만찮은 명산이 버티고 있다. 마을 바로 북편에는 1106m의 주흘산이 마치 수호신처럼 하늘 높이 솟아있다. 뒤편 계곡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지나간 길목이다. 한겨울 깊은 밤 세제를 넘어온 북서풍이 광기를 드러낼 때면 잠을 깬 주흘산은 포효하는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호통치는 신령 소리를 내기도 한다. 산마루 부리와 껑청한 장송들이 몸으로 지르는 함성이다. 이런 산들 때문에 문경은 미명의 어둠이 깊고 길다. 겨울은 특히 그렇다.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짙으면 먼 동이 터도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민 선생이 떠나는 이날의 새벽이 그러했다. 겨울치고는 눅눅한 날씨여도 공기는 좀 차가웠다. 여느 때 같으면 멀고 가까운 산들이 한 폭의 거대한 묵화를 그리고 있을 시각이다. 묵화의 배경은 물론 별이 총총 박힌 가없는 우주다. 가끔 별똥이 선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과 달리 묵화의 배경을 희한하게 바꾸어 놓는다. 그 중에서도 나는 희끄무레한 주흘산 꼭지 위에 푸른 달이 떠있는 풍경을 좋아했다. 이날은 온통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신선의 세상 같다고 할까. 온 마을이 고란개 속에 묻혀버린 박명의 새벽이 꿈속인 듯 싶었다. 산내 섞인 새벽 냄새가 유난히 상쾌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새벽을 나는 몽유하듯 걸었다. 싸락눈이 살짝 덮인 새벽길이 오히려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것은 까닭을 알 수 없는 충동적인 다름질과도 같은 것이었다. 암벽을 등반하던 사내가 헛발을 디디고 밧줄 하나에 매달려 바동거리는 그런 긴박감이 나를 채찍질했다. 정류소에는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내 하나가 난로를 끼고 졸고 있었다. 주변 점포들은 다들 굳게 닫혀 있어 조용하기가 한밤중 같았다. 장터 한복판인데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장터는 주흘산을 북쪽으로 아득히 쳐다보는 저만큼 낮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완벽하게 변장은 했으나 몸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 나는 매표소 맞은편 전봇대 뒤에 몸을 기댔다. 안개 짙은 어둑한 새벽이어도 가능한 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자챙을 두어 번 앞으로 당겨 눌렀다.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40분이었다. 이런 40분만 지나면 버스가 도착하잖아. 나는 초조했다. 마침내 10여 명의 사람이 매표소로 몰려들었다. 나를 깨우치듯 갑자기 심장이 심하게 뛰었다. 나는 눈에 각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정찰했다. 두세 사람을 훌자 한복 차림의 그녀가 어렴풋이 포착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녀만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연신 내 하숙집 쪽을 기웃거리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매표소 외등이 그녀를 희뿌옇게 비추고 있었다. 한 폭의 초상화 같았다. 안개 때문인지 몇 발짝 안 되는 거리여도 그녀가 멀게 느껴졌다. 손을 흔들려다가 나는 가로등 밑으로 몸을 드러냈다. 그녀 눈길이 내게로 쏠렸다. 그녀는 감격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할 것이고 나처럼 온몸에 경련이 일면서 두 다리가 후들거릴 것이었다. 눈을 한껏 뜨고 그녀를 쏘아보는 사이 저 멀리 마성 쪽에서 불빛 두 가닥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헤드라이트 불빛은 나를 향해 달려드는 맹수 눈살 같았다. 그녀가 타고 갈 서울 직행 버스였다. 남은 시간은 10여 분. 갑자기 가슴이 세차게 뛰면서 시력도 흐려지고 있었다. 안개가 옅어지고 그녀 모습이 선명했다. 무엇인가 홀리듯 나를 바라보는 그녀 모습이 석상 같았다. 나도 어리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마주볼 따름인데 버스는 어김없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르고 그녀도 머뭇머뭇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안개가 다시 짙어졌다.
안개 속 버스만 괴물같이도 헛것같이도 보일 뿐 그녀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다시 안개 속으로 내달리자 나는 혹시나 하고 그녀가 서 있던 뒷자리를 살펴보았다. 그녀 모습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다. 그녀가 탄 안개 속 버스는 점점 멀어져 검은 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행여 놓칠까 집요하게 쫓았으나 내 시력은 끝내 그 점을 놓치고 말았다. 나는 아뜩 암벽 밑으로 추락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생각이 내 존재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와 동행할 수 없는 나는 그 자리에 붙박여 있을 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갑자기 그녀를 놓친 상실감이 나를 벨듯이 휘감아 쓸었다. 나는 온몸을 움츠려 오그리며 외투깃을 여몄다. 나는 전봇대에 몸을 의지한 채 한참이나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었다. 그녀가 타고 가는 버스가 문경세제를 꿈틀꿈틀 올라가는 것이 상상되었다. 달려가서 잡으면 멎을 것 같았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은 이별이 있을까? 헤어지기 싫든 헤어지고 싶든 모든 이별은 슬프기 마련이라는 엉뚱한 생각이 가슴을 에웠다. 나는 멀어지는 버스를 줄곧 상상으로 뒤쫓고 있었다. 끝났어. 나는 신경질적으로 그러나 아주 낮은 소리로 중얼대며 버스 정거장을 힐끗 봤다. 그녀도 버스도 보이지 않는 정거장 풍경이 폐허처럼 황량했다. 얼마 뒤 새벽 기운이 훤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을 받아 안개 속에 묻혀있던 주흘산이 위용을 드러냈다. 고개를 치켜 세운 주흘산은 늘 그랬듯이 그 아래에 있는 마을과 사람들을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신령한 모습이었다. 산마루에 덮인 잔설에 여명의 빗살이 발그스름 어렸다. 천체의 제왕 태양은 그렇게 지구의 한 작은 영봉을 비추어 밝히고 있었다. 일출. 동산 등성이 너머로 해가 뾰족 솟아오르고 있었다. 대지가 깨어나고 내 영혼도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해돋이의 기운이 내 몸속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들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내가 문득 나도 서울로 가겠노라고 결심한 것은 바로 그 해 뜨는 순간이었다. 하숙집을 향해 발을 떼는데 갑자기 이런 환청이 내 귀에 산울림처럼 들려왔다. 인연은 본래 예고 없이 왔다가 예고 없이 가는 것이요. 하숙집 대문을 들어서는 나를 정수기가 다 안다는 눈길로 바라봤다. 처마 끝에서 녹아내리는 고드름이 집안 분위기를 포근하게 만들고 있어 정숙이 모습이 한결 정겹게 다가왔다. 그녀도 들은 소문이 있어 민 선생이 오늘 새벽에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다. 나는 좀 머쓱했으나 이제부터는 들킬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내 앞에 아침 밥상을 내려놓은 정숙이가 흘낏 곁눈질을 했다.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생글에 눈웃음을 치다가 멈추는 여유까지 부렸다. 그러는 그녀를 보는 내가 더 재미있었지만 나는 아무 내색 않고 밥상을 끌어당겼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알아? 어떻게 될지. 인연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정숙이도 몰라. 남녀의 인연은 그만큼 오묘한 거지. 이튿날 교무회의 때 선배 선생이 농반 진반의 한마디를 걸어왔다. 마 선생, 떠난 연인을 못 잊는 것은 쓸데없는 망상이요. 그러니 잊어버려요. 인연은 또 찾아와요. 내가 경험했거든.
어떻게 하면 있죠? 문경에는 산이 많아요. 산을 오르시오. 산이 가르쳐 줄 테니까. 산은 누구에게나 너그럽지. 눈이 오는군. 오늘은 야트막한 산이 좋겠어. 나는 퇴근길에 눈 속에 잠긴 마을 동산을 한바탕 헤매었다. 몇 번씩이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구르면서도 그것이 힘들거나 헛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민 선생이 떠나고 한 달쯤 뒤 냇가에 버들개지가 푸릇푸릇해지고 주흘산 기슭에 아지랑이가 아른거릴 무렵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하숙집을 들어서자 왠지 집안 분위기가 선뜩했다. 신경을 고추 세우고 주위를 휘둘러 보는데 어디선가 누가 우는 것 같기도 앓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엌 안에서 새어나오는 정수기의 신음 같았다. 단걸음으로 달려가서 부엌 문틈에 시력을 모았다. 나는 하마터면 경악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부엌 안에서 끔찍하고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다. 쓰러진 정수기 배 위에서 내 쪽으로 등을 돌린 곰 같은 사내가 뭉그적거리고 있었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더위 먹은 황소 숨소리 못지 않았다. 놈이 한 손으로는 정수기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정수기의 치맛자락을 움켜쥔 것이 겁탈하려는 게 분명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밑에 깔린 정수기는 고통스레 신음하며 안간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었지만 힘이 붙이는 모양으로 팔다리를 버둥거리고만 있었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부엌 문을 벌컥 당겼다. 잠겨 있었다. 이번에는 몸을 날려 문짝을 부서져라 걷어찼다.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도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다. 그 바람에 놈이 뒷문으로 줄행랑을 쳤다.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지만 탄탄해 보이는 등짝이 얼마 전에 보았던 몸집 좋은 사내와 비슷했다. 그놈이 틀림없어. 나는 내심 결론을 내렸다. 나는 정수기가 걱정되어 곧장 뒷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정수기는 솔가리 더미에 죽은 듯이 널브러져 숨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치맛자락이 흉하게 찢어지고 고름이 끊어진 저고리가 속살을 내비치고 있을 뿐 별 탈은 없어 보였다. 정수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으나 내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저녁밥을 짓다가 당한 모양으로 밥솥 아궁이에서는 시뻘건 숯덩이가 불꽃 너울을 희번덕이고 있었다. 그 빛을 받아 정수기에 드러난 가슴살과 허벅지가 탐욕스레 이글거렸고 혈색 좋은 입술은 잘 익어 윤기나는 앵두 빛깔이었다. 정수기의 얼굴에서도 화염의 붉은 빗살이 홍두깨 춤사위처럼 일렁였다. 정수기의 그 눈부신 농염이 나를 잠시 멈춰서게 했지만 못 본 척 뒤돌아 나왔다. 선생님, 저는 남자들이 무서워요. 며칠 뒤 정수기가 여전히 놀란 얼굴로 그러나 마치 어리광을 부리듯 나에게 말했다. 그자는 누군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본 사람 같던데. 언제요? 어디서요? 며칠 전 저녁에 대문 밖에서. 그랬어요? 눈을 동그랗게 뜬 정수기 볼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때부터 정수기는 나를 때로는 보호자처럼 때로는 자기 남자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내 방을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다는 말도 해야 될 것 같다. 정수기로 하여 민 선생이 나에게 남기고 간 공허가 빠르게 메워지고 있었다. 권태감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 또한 되살아났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 한 해가 훌쩍 지나갔다. 문경을 떠나야 할 날이 오고 만 것이다. 사직서를 내고 문경을 떠나는 그날 정숙이가 서방을 배웅하는 안악이듯이 정거장까지 따라 나왔다. 뽀로통한 표정의 그녀는 정거장에 다 와서도 말 한마디 없었다. 고란게 자욱한 2월 말에 먼동 트는 시각. 늦가기 대학생도 되고 내 삶도 여명이 트는 듯 싶었다.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나는 차에 오르지 못하고 머뭇대기만 했다. 그녀 역시 토라진 속내를 내비치지 않으려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완연했다. 나와 떨어지기 싫어 속을 끓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이는 표정이었다. 어쩌면 이대로 생리별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린 그녀를 더욱 그녀다워 보이게 하는 그 우수에 찬 모습이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여름 방학 때 올 거야. 나는 얼른 간밤에 한 말을 다짐하듯 되풀이했다. 그제야 그녀는 헝겊 꾸러미 하나를 내밀며 눈시울을 붉힌다. 서울에 가자마자 편지 주세요. 알았어, 몸 조심해. 버스에 올라 꾸러미를 열어보았다. 정수기의 얼굴을 닮은 삶은 달걀 4개가 이마를 맞대고 잠들어 있었다. 때깔 고운 토종 계란이었다. 버스가 모퉁이를 꺾을 즈음 아린 마음을 달래지 못한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도 정수기는 정거장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른 모든 것은 잊혀도 그 순간의 정수기 모습만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다.